수소경제는 수소가 주요 연료원이 되는 산업사회로 화석연료로 산업과 사회가 움직이는 탄소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2002년에 발간된 수소경제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석유 고갈에 따른 대체제로 수소에너지를 지목하였습니다. 리프킨은 수소가 우주질량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지구에서 가장 구하기 쉬우며 고갈되지 않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설명하였습니다. 인류는 1960년대 무렵부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주탐험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을 태우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사용한 연료가 액화수소입니다. 군사 영역에서도 수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요 핵 보유 국가가 보유한 핵폭탄은 대부분 중수소나 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합니다. 이는 대기 중 산소와 탱크 속에 수소가 화학 반응을 통하여 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수소 전기차 양산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접목도 다가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줄이기와 전 후방 산업 창출을 위한 수소경제 성장에 이미 들어섰으며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로 논리는 객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 또는 형식 체계로 명제 논리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식 표현이 가능합니다. 주로 명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지식 표현 및 추론에 사용됩니다. 수로 논리에서 객체는 상수나 변수 혹은 함수로 관계는 수로로 표현됩니다. 객체의 집합이 가진 특성은 변수와 한정기호로 표시됩니다. 하나의 수로로 구성된 원자 문장은 참 혹은 거짓 중 하나의 값을 가지고 연산자는 연산자로 연결되어 복합 문장은 복합 문장을 구성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로 논리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프리드리히 루트비히 고틀로프, 프레게, 버트런드 러셀, 쿠르트 게텔 및 알프레드 타르스키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기후 기반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지식 표현 및 추론의 모체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존 로빈슨이 1965년 제안한 해결법 및 이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프롤로그 등을 들 수 있으며 프롤로그는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지리 시스템인 왓슨의 자연어 처리에 활용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는 스마트폰 또는 기타 스마트 기기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사이런 오더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주문하기 위해 긴 줄을 서거나 카운터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여 고객 회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매장 운영 효율에 효과가 검증되면서 커피 가맹점 업계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으며 이는 스타벅스를 필두로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타민탐스, 할리스커피 등 대부분 업체가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2018년 기준으로 스마트 오더 주문 건수가 6,6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하루 전체 주문 가운데 약 18%가 스마트 오더 주문입니다. 커피 업계에서 효과가 증명되자 요식업계로도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롯데리아, KFC가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신용카드사도 모바일 앱의 기능을 얻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신한펜이라는 앱에 도매시장 원격 정보기 기능을 적용하였고 롯데카드는 앱을 통해 야구장에서 음식을 원격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 인구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전용 앱 설치가 필수라는 측면에서 번거로움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및 스마트 컨트랙트는 1996년 컴퓨터 과학자인 닉 사보가 용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분산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약으로 계약 조건과 처리 내용을 프로그래밍하여 분산 응용으로 만들어 배포하면 네트워크 상의 노드에 설치됩니다. 이후에 이 계약 조건을 충족한 당사자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방식에 비하여 거래 절차가 간소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병원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환자 의무 기록은 보호하면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지급함으로써 지급결제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이변주가 어려운 분산 원장을 만들어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스마트 계약은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로 분산 환경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동시에 탑재되어 제공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특정 당사자 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거래 조건들을 분산 응용으로 작성하여
탑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거래자를 정하지 않고 거래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닉사본은 스마트 계약을 디지털 형식으로 명시된 일련의 약속으로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캔 만화 웹툰 식별 서비스 이하스코비스는 스캐너를 이용해 이미지 형식으로 변환한 스캔 만화와 웹툰을 식별하는 기술로 포털 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만화 및 웹툰 콘텐츠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주로 만화 특징과 식별 시스템을 합쳐 스캔 만화 및 웹툰 특징을 추출, 비교, 분석하여 간단히 만화 웹툰을 식별합니다. 이는 출판 만화에서 만화 특징을 추출해 저작물 정보, 저작권 정보, 특징 정보와 함께 특징 DBMS에 올려놓으면 불법 유통되는 스캔 만화 특징과 만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주판 방향과 변형이 가해진 스캔 만화, 웹툰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 공유되는 출판 만화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 보정한 후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특히 촬영 과정에서 찢어짐, 접힘, 회전, 페이지 나눔, 메모 등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주얼 클롤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웹툰 저작물 자동 수집 기술과 식별 기술, 특징 데이터 관리 기술로 웹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툰 특징 등록 프로그램으로 웹툰 저작물 특징과 정보를 웹툰 저작물 식별 서버에 등록하여 식별 클라이언트로 웹툰 이미지를 식별합니다. 덕분에 광고나 분할, 번역, 중단, 분할, 결합에 의해 변형이 생긴 웹툰도 찾아낼 수 있으며 권당 식별 소요 시간은 0.22초이며 PDF, EPUB 등 포맷과 ZIP, TAR, RAR과 같은 압축 포맷도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활용하여 만화와 웹툰의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근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아는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스타디아의 사용자는 게임을 하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하드웨어 콘솔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랩톱,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자신의 기기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구글이 게임 개발자 회의 2019에서 공개하였는데 별도 장치 없이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크롬, 구글맵, 지메일 등 자사가 부여한 광범위한 글로벌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스타디아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다가 즉시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게임 상황에 별도 과정 없이 인터넷 주소를 변환해서 친구와 공유도 가능합니다. 정식 서비스는 2019년 11월 19일에 시작하였습니다. 대상 국가는 미국 등 14개국이었으며 아쉽게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가 2022년 9월 2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과금 방식은 풀 HD 해상도 60프레임 영상의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는 기본형과 4K 해상도 60프레임 영상의 5.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하는 스타디아 프로로 나눠집니다. 기본형의 경우는 무료이고 스타디아 프로는 월 9.99달러 구독형 과금 방식입니다. 프리미엄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와 크롬캐스트 울트라, 스타디아 프로 3개월 구독권, 그리고 129달러짜리 파운더 에디션 하드웨어를 구입해야 하며 게임은 이용자가 각자 구매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통신망 속도에 따라 화질이 유동적으로 변하며 최소 사양은 10mbps 속도가 필요하고 기본은 20mbps에서 풀 HD, 프로는 35mbps 이상에서 4K 화질로 구동됩니다. 스팀은 게임사 벨브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유통 시스템으로 본래 게임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로 시작해 PC 게임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게임 유통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스팀 클라이언트에서 게임을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팀에는 1만 개 이상의 게임이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결제와 환불이 자유로워 편의성이 높고 채팅, 방송 및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게임이 스팀에서 팔리며 2019년 말 기준 전체 가입 계정 수는 10억 개가 넘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는 900만 명 수준이며 인기 사유는 시장 초기 당시 다른 플랫폼과 달리 스팀은 게임을 구매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의 소유욕을 자극하였으며 구매 편의성이 높고 파격 할인을 많이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인기 비결입니다. 그 여파로 게임 자체를 플레이하기 위해 구입하기보다 수집하기 위해 구입하는 이용자가 늘어나 스팀한다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르스 테크니카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래 37%에 가까운 게임이 구매 뒤 플레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스팀 번역 서버로 한국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팀포트리스2, 도타2, 카운터 스트라이크 고,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 2018년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팀은 수수료 정책이 탄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팀 대 게임사 수수료는 3.7에서 게임 수익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서면 2.5 대 6.5, 5천만 달러 초과 수익을 올리면 2 대 8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이는 주요 게임사 스팀 입점을 늘리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스코드, GOG 등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줄어든 영향력을 만회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블리자드, EA, 에픽소프트, 유비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도 자체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저도 게임을 여러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확실히 스팀만한 게 없긴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와 데이터를 도표, 그래프, 지도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쉽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절차 또는 기술로 단순 통계치나 복잡한 표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를 기초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로 데이터의 의미나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시각화된 데이터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결정하고 불필요한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여 단순 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구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 데이터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많은 경험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각화는 엑셀과 같은 사용자 도구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서버에서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시각화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표준화 부문의 권고 Y3605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서버에서 실행한 데이터 시각화를 빅데이터 시스템의 중요한 공통기능 요소 중 하나로 보고 통계 그래픽, 표, 다이어그램, 차트 및 리포트 등의 다양한 시각화 기능들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문서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컴포넌트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포그래픽스는 복잡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차트, 그래픽 등으로 추격해서 표현한 것으로 정보와 그래픽스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정보를 분석 정리하여 차트, 그래프, 아이콘, 그래픽스,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합니다. 인포그래픽스 형태로는 한 장의 정보를 표현하는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그래픽스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모션 그래픽스 등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스는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제품 홍보, 교육 자료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핵심 단어 시각화는 문서의 문구와 단어를 분석하여 중요도나 사용 빈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표현 기법으로 1990년대 워드 클라우드 기법의 시각화 형태가 1995년에 발행된 더글라스 쿠플랜드의 소설 마이크로소프트와 1992년 발행된 독일판 천개의 고원 등의 등장하였으나 현재의 형태로 대중화된 것은 2000년대 웹에서 키워드들의 사용 빈도나 인기도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스템화는 2004년 사진공유 사이트인 플리커에서 처음 제공된 이후 테크노라피와 같은 웹사이트들에서 사용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후 웹에서는 메타데이터의 태그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태그 클라우드로도 불리게 되었으며 핵심 단어 시각화는 일반적으로 문구와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글자의 색상이나 굵기 등을 변경하여 특정 형태로 늘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의 글씨 크기를 크게 표현하여 한눈에 들을 수 있게 하는 표현과 빅데이터의 데이터 특징 분석, 보도자료의 키워드 분석, SNS의 인기글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 시각화의 특징은 사용자가 문서의 주요 키워드나 중요도를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어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없고 정보가 편향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경망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사람 또는 동물의 두뇌의 신경망에서 착안하여 구현된 컴퓨팅 시스템의 총칭으로 기계학습의 세부 방법론 중 하나이면서 신경세포인 뉴런이 여러 개 연결된 망의 형태입니다.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가장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은 한 개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수의 은닉층이 있는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인공신경망은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나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현됩니다. 인공신경망은 기초 컴퓨팅 단위인 뉴런이 여러 개가 가중된 링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가중된 링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기 조직화 지도, 순환 신경망, 콘볼루션 신경망과 같은 다양한 모델에 대한 총칭으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고 그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은 1943년 워렌 맥컬로치와 월터 피츠에 의해 재현되었으며 1958년 프랑크 로젠블라트는 지도형 기계학습이 가능한 퍼셉트론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시
당시 컴퓨터의 낮은 성능과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쇠퇴했던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군집 분석을 위한 자기 조직화 지도 등의 모델이 연구되면서 그 명맥이 이어졌고 1986년 다층 퍼셉트론의 지도학습을 위한 역전파 알고리즘이 재발견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학습 알고리즘의 발달로 수십 개의 은닉층이 있는 심층 신경망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바둑을 비롯해 이미지 및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층 신경망입니다. 심층 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중의 은닉층을 포함하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심층 신경망은 다중의 은닉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선형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으나 학습을 위해 많은 영상량과 과하게 학습하여 실제 데이터에 대해 오차가 증가하는 과적화, 기울기 값의 소실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드롭아웃, 레루, 패치 정교화 등의 기법이 적용되면서 심층 기계학습의 핵심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층 신경망은 알고리즘에 따라 비지도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심층 신뢰 신경망, 심층 오토 인코더 등이 있고 이미지와 같은 2차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컨볼루션 신경망,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순환 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입니다. 생성적 대립 신경망은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경쟁하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계학습 방식의 하나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의 실제 예제들을 학습하고 공통점을 추론하여 매우 정교한 위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성적 대립 신경망은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생성 모델과 서로 다른 집합을 구분하는 판별 모델로 구성합니다. 생성 모델은 가짜 예제를 만들어 판별 모델을 최대한 속일 수 있도록 훈련하며 판별 모델은 생성 모델이 제시하는 가짜 예제와 실제 예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와 같이 판별 모델을 속일 수 있도록 생성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을 대립적 프로세스라고 하며 생성적 대립 신경망은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을 대립적 프로세스를 통해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실제 예제와 매우 비슷한 실제와 같은 가짜를 생성합니다. 한마디로 페이커 데이터에 대한 생성 방법입니다. 이는 동일한 분야에서 수집한 실제 예제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분석하여 찾아내기는 어려워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공통된 특징을 찾도록 합니다. 특히 사람이 찾기 어려운 공통된 특징을 잘 찾는 기계학습 방법의 하나가 심층 신경망이기 때문에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생성적 대립 신경망을 구현하며 동영상이나 이미지 위조 등에 주로 활용합니다. 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특수 효과는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생성적 대립 신경망을 이용하면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짜 뉴스 제작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생성적 대립 신경망은 몬트리올 대학교 요슈아 벤지오 교수 연구팀에서 고안하여 2014년에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당시 대학원생이던 이안 구펠로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망 교환 포맷입니다. 신경망 교환 포맷은 기계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정보를 서로 다른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 포맷으로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신경망 교환 포맷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등 서로 다른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동일한 인공신경망 모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을 제공합니다.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의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 여러 층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성능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은 인공신경망 내부 단위인 노드 사이에 가중치 변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계산된 인공신경망 모델 정보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재사용될 수 있어 인공신경망 교환 포맷으로 저장한 인공신경망의 모델 정보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훈련된 음성인식 기능 목적의 인공신경망을 재사용하여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적은 시간을 들여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신경망 교환 포맷은 학습된 변수 정보뿐만 아니라 인공신경망의 구조, 인공신경망 사용 작업, 기타 매개 변수 등의 인공신경망 모델 정보를 캡슐화하여 저장합니다. 아르고스는 국회 지능형 의회 정보 융합 분석 시스템으로 국회 도서관이 부여한 입법, 정책, 학술 자료 등 양질의 데이터와 의정 지원에 필요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 분석한 데이터 기반의 신개념 의회 지원 모델입니다. 국회 안팎의 자료를 분석해서 현황과 입법 과제를 발굴한 한편 분석 데이터의 언급량 추이, 쟁점 및 이슈의 히스토리, 연관어 맵, 긍정 및 부정의 감정어 등으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아르고스는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입법 수요
등을 미리 파악하고 추적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아르고스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국회 도서관에 요청하면 국회 도서관의 인력이 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르고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2월부터 제공되었으며 그해 6월 26일부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시스템을 간소화하였고 휴대폰 번호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이디로 사진 인증을 받으면 모바일 간편 열람증인 QR코드를 내려받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은 이름, 학번, 휴대폰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학생증으로 국회 도서관을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고스의 이름의 유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중국 인터넷 업체인 바이두가 추진한 자율주행차 연구 프로젝트로 2019년 연말 기준 현대자동차, 포드, BMW와 같은 완성차 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ICT 업체 15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당 프로젝트는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7년 중국 선전에서 자율주행 미니버스 아폴로 4대가 시승용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018년 7월까지 100대를 생산하여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2017년 4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개방 생태계를 표방하며 자율주행 플랫폼 1.0을 선보였고 이후 1.5, 2.0, 2.5, 3.0 순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 프로젝트는 복잡한 도시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단거리와 장거리, 간선물류를 통합한 복합운송 분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레프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사용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세 번째 슈퍼컴퓨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상청에 이어 2019년 4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국내 공공기관의 세 번째 슈퍼컴퓨터입니다. 알레프는 미국 슈퍼컴퓨터 전문 업체인 크레이에서 만들었고 가격은 하나로 약 100억 원입니다. 알레프라는 이름은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첫 글자이며 숫자로는 1, 수학에서는 무한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알레프로 계산한 수치 정보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알레프로 할 수 있는 이론상 연산 속도는 1.43 페타플롭스이며 1 페타플롭스는 1초에 1000조번의 연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반 개인용 컴퓨터 1560대와 맞먹습니다. 저장 용량은 8740테라바이트로 편당 4GB 용량의 영어를 217만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2018년 11월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18에서 발표된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톱 100에 따르면 알레프는 실측 연산 속도 기준인 0.97 페타플롭스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누리온, 기상청 슈퍼컴퓨터 누리와 미리에 이어 세계 44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장단기 기후변화 관측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알레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구 시스템 모형인 복합지구 시스템 모델을 활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 기후변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레프는 지구의 권역별 온도, 습도, 강수량 등 기후 데이터와 생물 데이터, 태양 복사에너지 데이터 등 수많은 변수를 토대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 20 내지 30년 후 기후변화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로 전자화폐의 하나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에서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고 가상 공간인 현실에서도 통용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분산 환경에서 통화 단위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분산 장부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존처럼 거래를 위해 은행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해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중앙 통제 기관 없이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 및 관리합니다. 이때 분산 저장 및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가 2009년에 출현한 비트코인으로 암호화 기술로는 SHA-256 기반의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1997년 아담 백이 스팸 메일에 의한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구현한 해시캐시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치의 변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나 금과 연결하여 일정한 가치가 유지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인터넷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로 화폐 개발자가 온라인에서
발행하여 온오프라인의 특정 커뮤니티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즉,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온라인으로만 지불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관리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화폐 발행 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전자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기업이므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구입을 위해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를 가지지만 발행 기업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인터넷 같은 가상 공간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통용되므로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에는 인터넷 쿠폰, 모바일 쿠폰, 게임머니 등이 있습니다. 한편 2012년에 유럽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발행자가 발행 및 관리하고 특정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용되며 대부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하였습니다.